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희망을 찾아본다며 반등장에 걸맞는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오늘 일괄되게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이 빠졌네요. 쌉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이사님? 밸류로 보자면 싼 구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지수를 볼 때 PBR 수준 같은 경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0.85배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 보니까요. 이 수준을 놓고는 시장에서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밸류 플레이어는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싸다는 함정에 빠져서 주식을 격렬하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언제나 시장 속에서는 변수가 있을 때는 그 변수가 해소되는 단계에서 반등이 강했다 보니까 그 점이 뭔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할 필요는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밸류 매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잡고 있는 그 변수가 해소될 때는 반등이 강할 수 있어요, 오늘처럼. 그러면 이런 시장을 놓고 생각할 때 뭐가 바뀌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 반등 같은 경우가 연속성이 있는지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반등에 대한 연속성은 존재한다라는 점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식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시원합니다. 아, 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제에서 저희가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긍정적인 어떤 포착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수급이 조금 돌아오나라는 생각들 하게 되고요. 물론 연기금이나 수신권에서 많이 받쳐주고 있습니다만은 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러지? 어저께 패닉셀 났던 개인들이 오늘 또 팔아가지고 네. 이거는 희망의 단서가 될 수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들도 조금 의구심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심리적인 면에서 최근장은 위축이 될 수 있죠. 아무래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 같은 경우가 지수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고, 네. 이 와중에 어제 같은 경우는 8월 5일에 그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영향이 있었던 지수 수준까지 하회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 입장에서는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거고, 그 이전에 매도가 나온 금액도 있지만은 어제는 더욱더 좀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고, 오늘 또 그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반등에 대해서 딱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고, 이 공포감 같은 경우를 제거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매매 같은 경우 올해 워낙 어려웠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가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공포 속에서 밸류 매력이 존재를 하고, 그와 함께 이 변수란 게 해소되어 나가는 단계다 보니,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가 해소되어 나가는 단계다 보니 이런 식으로 반등은 나타나게 됩니다. 지수 2410 수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00포인트가 바로 올라가도 할 말은 없어요. 2600 가도 이게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요. 내년 실적 추정치에 대한 변화가 다 포함한 그 지수 2600 이 정도는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그게 보니까요. 2600이에요? 네. 내년 실적 추정치를 반영한 적정 주가가 적정 지수는 한 2800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2800까지도. 네. 그 정도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락이 있던 정치적인 이슈로 하락하기 이전의 지수가 한 2600 정도 수준이었다 보니까 네. 그 정도까지 복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우선은 열고,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개인 주체분들 계속 거래소 코스닥 지금 또 10시 36분 기준으로 한 2,300억, 2,100억 정도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도할 시기는 아닌 상황임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또 안타까워. 왜냐하면 어제 거래소 코스닥 합산해서 1조 2천억 팔았잖아요, 네. 개미들이. 그래서
실익이 없는 내가 손절매를 했나라는 생각을 오늘 얼마나 많이 하실까. 이 반등장을 보시면서 거기다가 또 이사님께서는 반등의 연속성 있을 겁니다라는 확신의 멘트까지 함께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조금 더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한번 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어땠을까라는 부분들을 다시 저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쯤까지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네. 공포지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의 하락장 때는 우리가 어땠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좀 반추해 볼까요? 그 과거의 하락장 사례가 직접적으로 제가 주식 운영을 할 때나 그 회사에 있으면서 겪어봤던 사례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가 있었고요. 몇 년도죠, 이게? 그게 2008년? 2008년에서 2010년 사일 거예요. 2008년 정도 될 겁니다. 네, 2008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례가 있고, 네, 그 정도 근처. 그 다음에 2013년에서 15년? 이게 딱 언젠지 제가 연도가 딱 기억은 안 나요. 그게 유로존 위기가 있었고요.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코로나19가 3년 전이죠. 네네. 네. 3년 전에 코로나19 위기. 네. 딱 이렇게 하락장 사례가 있었어요. 이 하락장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바닥을 모르고 급하게 하락을 했었어요. 절정 때는 막 100포인트 정도 지수가 한 3일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또한 처음에 미국의 은행 쪽에 이슈가 있어서 지수가 밀렸다가 대반등이 나왔었어요. 은행 이슈 같은 경우는 장기화가 안 된다. 은행 부실 때문에 그랬어요. 네. 미국 스스로가 이거는 커버가 가능하다. 우리는 적정한 시기에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반등 났는데 이제 터진 거죠. 뭐 프레디맥 이런 쪽, 그 다음에 IB 쪽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면서 지수가 급락이 나왔었어요. 뭐 유로존 위기 같은 경우는 유럽 자체 당시에 뭐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쪽이 부각되면서 지수가 밀렸었는데 언제나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 도래를 했을 때는 글로벌 공조로 극복을 했었어요. 또는 이제 글로벌 공조가 나타나면서 어떤 신호가 있을 때, 그러니까 트리거를 보여주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이게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밸류 매력으로만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 네네. 예, 그래서 이걸 핵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때는 뭐였어요, 그게? 그러면? 미국 때 신용등급 강등 때는 네. 우리나라 지수가 1000을 깨졌어요. 네, 천이요? 네, 1000이 깨졌었어요. 몇이었다가 천이 깨졌을까? 정상 범위가? 1500 정도 넘었었죠. 그럼 많이 밀린 거군요. 그래서 1000이 깨졌다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미 통화 스왑을 체결을 했어요. 체결하면서? 네, 네.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죠. 네, 막 자동차는 기아차가 K5 신작을 내놓고 주가가 10배 올랐어요. 네. 10배 오르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주도주의 탄생이 되기도 했고. 유로존이기 때는 재정 정책이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 위기를 타개할 때 재정에 대한 확충을 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졌던 거고. 맞아요. 예. 예, 코로나19 때는 100포인트가 한 3차례 밀리고 신용에 대해 반대 매매가 다 나오고 나서 호주 선물, 멘붕이었어요. 코로나 때도. 예, 호주 불과 얼마 전. 호주 선물 쪽이 반등 나왔어요. 그게 신호였어요? 예, 네. 그 장중에 호주 선물 반등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 바라봤던 건 그거였죠. 모든 이 공급망 채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혀 있는데 원자재 중심의 호주 국가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니 이게 그러면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해소되는 트리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반등이 다 나왔어요. 네, 반등이 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으신 건 하락장에 도래를 했을 때 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가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올라온다라는 점. 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트리거가 그러니까 나타났다. 네, 그렇죠. 외부적인 공조라던가 아니면 네. 뭔가에 확실한 뭔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저희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과거 사례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이게 정치적인 네.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라서. 맞아요. 그래서 달라 보이는데? 맞아요.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건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죠. 그다음에 뭐 트리거를 준다라는 점은 정치적인 면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이슈는 지금 풀려나갈 것 같더라고요. 오늘 뉴스들을 보니. 네, 부채 드셔야 되잖아요. 사실 이 정치적인 그죠, 이슈를 그죠. 뭔가 네. 마치시려면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고 네. 어쨌든 간에 궁금한 건 또 이건 게 정치적인 이슈가 언제 이게 해소가 될까 불확실성이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풀리면은 그런 급반등 나오는 거 맞아? 워낙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정치 위기가 터진 거기 때문에 반등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충분히 그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네. 무작정이게 뭐 지수가 2,800, 3,000 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한 2,600 정도까지는 우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이슈가 있기 이전의 지수 레벨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선 버티자라는 거죠. 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빠지는 지수 같은 경우는 8월 5일에 전저점을 또 깬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있어서 지수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환율에서 먼저 티가 날 거거든요. 환율이요? 네, 막 1,450원 이 정도 이상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1,500원 얘기 나오니까 당혹스럽더라고요, 환율. 그렇죠. 네, 뷰도 1,500원. 나왔어요. 해외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리포트, 환에 대해서 리포트를 쓸 때랑 원자재 리포트를 쓸 때 그 하우스가 좀 우선은 가장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리포트로 내놔라. 골드만이요? 라는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1,500원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1,500원까지 간다라는 의미는 약간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가 터졌을 때 네. 그때다 보니까요. 그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골드만삭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최저치로 보고 있는 게 골드만입니다. 그렇죠. 1.8로 보고 네. 있는데 과거 탄핵 정국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경제 펀더멘털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때 경제 하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부분은 우려가 되는 것이고 팩트입니다. 네. 1.8%에 불과해요. 정책을 쓸 수가 없어서. 네, 네. 불과하다 보니 그렇고 만약에 여기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바로 2% 성장까지 올라오기는 힘듭니다. 또 고난이 있겠죠, 실현이. 네. 저성장의 기조를 인정하고 가는 거죠. 네. 저성장의 기조를 인정하되 주식시장은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면 우리가 색깔이 분명히 생각하고 다르니까요. 예. 예. 그걸 생각하고 시장을 한번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를 빗대어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뭔가 조금 해결하기 힘든 숙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 느낌 드시죠? 그래가지고 대응의 어떤 뾰족한 묘수가 나오지 않는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같이 우르르 다 같이 오는 반등장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죠. 네. 이게 어떤 쪽에 가담을 해야지 맞는 거죠. 왜냐하면 테마도 가니까. 눌려있던 주도주도 움직이고요. 네. 다 같이 갈 때는 또 헷갈리실 것 그죠. 같거든요. 예. 오늘 시장에서는 뭐 약간 변화를 반영합니다. 친중국 성향이 있는 종목들이 강하죠. 화장품 같은 이런 친중국.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강한 거고 엔터 이런 쪽이 강한 거고. 왜 강한 거예요, 친중국이? 뭐 새롭게 만약에 정권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네. 지금 지지율 조사를 봤을 때 압도적이에요. 유리한 쪽이 친중국 성향이 있다 보니 있다 보니. 네, 있다 네. 보니 시장은 또 민감하잖아요. 예. 새 정부를 반영한다? 네. 이런 예측도 가능하군요. 네네. 그런 점도 있고 그와 네. 함께 뭐 전력기기, 시총상위주 이런 게 동반해서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군들 같은 경우를 관심에 가지고 시총상위를 통으로 말씀드린다라는 건 시장은 그래도 여기에서 빠지면 주식을 늘리는 구간, 그다음에 주식 비중이 100%이신 분은 그래도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으나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 구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전력기기는 뭐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던지 간에 유리한 거니까 요거는 네. 상관없는 거고 정치색하고는 네. 전혀. 그다음에 또 보시는 쪽 있으세요? 뭐 엔터 같은 경우가 유리하겠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점을 차치하고도 펀더멘털 변화 없이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밀렸었잖아요.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쪽은 네. 다시 플레이할 만큼 주가가 빠졌었다 보니 이런 종목군들 또한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은 업종에 대해서 1등주에 대한 고민들. 네. 1등주를 포트에 지금 갖고 온다라고 하면 시장이 밀려도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하고 시장이 반등 나올 때는
또 시장 대비해서 더 반등이 강할 수 있다 보니까요. 그 고민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터 얘기해 주셨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리스크 없는 수출주 맞을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1등주는 JYP 엔터로 말씀하시는 게 맞으세요? 전 하이브를 보고 있어요. 하이브가 1등이라고 하이브가 네. 보면 위버스 플랫폼이 12월 기준으로 유료화가 됐어요. 한 달은 무료 사용을 할 수 있고 네. 1월부터는 유료인데 이 플랫폼이 정상 가동이 되면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더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BTS 완전체가 내년에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돔투어 콘서트는 내년 말 내후년 정도 돌 텐데 그러면 기본 한 3,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더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4,000억 영업이익이잖아요. 하이브에 대해서 한 10조 원의 시가총액 당위성이 생기다 보니까 탑픽은 하이브로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도 좀 궁금한 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삼바가 오늘 왜 이렇게 반등이 약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강보합밖에 안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종목대 타격이 조금 있었거든요. 반등도 조금 약해 보이고 그러네요. 네, 이쪽은 네. 아무래도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연결된 모멘텀이 있다 보니 주가가 이렇게 좀 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뭐 그런 약해진 모멘텀에 관련된 종목들을 보기보다 더 상승력이 있는 쪽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들은 굳이 급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리스크에 있는 거에는 이런 시장에서 접근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또 그렇습니다. 기회는 분명히 있으니까. 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우 이사와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